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전장까지는 사상 최고치 나타내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쉬어가는 장이 나왔죠. 네, 아무래도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쉴 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간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증시 전반에 걸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쉬어가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포착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간밤 시장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함께 보실까요? 다우존스 지수가 0.5%가량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지금 약보합세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도 현재 0.07% 내림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의 이슈들을 좀 확인해보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대체로 다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그 열기가 주식시장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코멘트도 읽어보시죠. 사상 최고치에 있는 3대 주요 지수였지만 그만큼의 투자 열기는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사상 최고치로 올라간 건지 조금은 의문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긴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제지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고용 관련된 지표로서 최근의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신규 고용 건수가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9천 건 증가했고요.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좀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187만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5천 건 감소했고요. 또 예상치 191만 건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주보다는 그래도 실업자 일부가 직장으로 돌아갔다, 일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둔화세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11월 고용보고서가 될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예상치를 보면 고용은 21만 4천 건 증가했을 것으로 그리고 실업률은 10월에 기록했던 4.1%보다는 조금 높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지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죠. 그러면 일단은 목요일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뚜렷한 방향은 좀 보이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대체로 내림세를 보였고요. 빅테크 안에서도 좀 혼재된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바이오 섹터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 오르고 또 다른 종목들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가 섞여 있는 그런 뚜렷한 방향이 없는 시장이었는데 과연 이렇게 혼재된 모습을 보였던 M7 빅테크 종목들 종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종가 0.03% 소폭의 오름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이어서 보시죠. 엔비디아는 0.09% 내림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11%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연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가 0.79% 내림세로 마감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했는데 그 상승폭이 3.2%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이슈들 집중 점검을 해봐야겠죠. 세 가지 빅테크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애플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애플에 1억 달러 투자를 거절을 했었죠. 그 뒤에 이번에는 애플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시를 했고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10억 투자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식에 애플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웨이모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마이애미에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시작할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웨이모를 통해서 로보택시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입니다. 루이지애나 AI 데이터 센터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장중에 사상 최고치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대중관세에 충격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대중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많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3분기 매출 예상치 하회했고요. 연말 가이던스도 부진한 그런 모습으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파이브빌로우 저렴한 제품들, 중국에서 가져온 수입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일명 다이소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기대 이상이었고요. 종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달러 제너럴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파이브빌로우 비슷한 성격의 그런 소매점이 되겠고요. 연간 가이던스 상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월마트를 잡기 위해 당일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 두 가지에 전해졌는데 종가 어땠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지금 14% 이상의 급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파이브빌로우 함께 보시죠. 파이브빌로우는 10%대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제너럴은 0.21%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또 이슈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바클레이즈 대신에 시티그룹과 손을 잡고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시티그룹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기대감으로 아메리칸 항공 오늘 주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로빈후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되겠죠. 매출 10배 증가가 목표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었는데 월가에서 이 로빈후드의 목표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묶여있기도 한데요. 과연 종가 어땠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연간 배당을 33% 증가해서 주당 1달러를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모아나2도 흥행 중인데 과연 디즈니의 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시티그룹과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에 16%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다음 종목 로빈후드가 되겠죠. 로빈후드 사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낙폭을 빠르게 키워가더니 2.65%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있는 종목이죠. 디즈니가 되겠습니다. 0.42% 내림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정말 역사적인 그런 지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주들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스트래테지, 코인베이스, 마라홀딩스 모두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내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로빈후드와의 추이와 좀 비슷한 모양새죠. 과연 이대로 종가까지 형성했을지 종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였지만 4.83%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 비트코인 관련주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3%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마라홀딩스도 체크해 보실까요? 4.51%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또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관련주는 좀 부진한 하루였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살펴봐야겠죠. 2년물이 4.144%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함께 보시죠. 4.18% 오름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WTI 0.13% 현재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럴당 6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죠. 다만 오펙 플러스는 내년 3월 그러니까 1분기까지 감산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함께 보시죠. 금값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0.8% 내림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654달러 선에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지표 안에서도 고용지표의 빅위크로 불리죠. ADP 고용보고서, 졸지보고서,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22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17일에서 23일 주간 187만 1,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5천 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의 고용은 둔화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다 면밀한 고용 상황은 오는 6일에 발표되는 11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오늘 금요일 발표되는 11월 고용 데이터에 보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함께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코메리카 같은 경우는 11월에 25만 개 일자리가 추가되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소폭의 상승은 10월의 허리케인 그리고 일회성 혼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근로자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JP모건 애널리스트의 관점은 더 낙관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11월 고용 증가를 27만 5천 건으로 예측을 했고 최근에 고용 둔화는 거의 전적으로 허리케인과 보잉의 대규모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시장 여전히 대부분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오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스몰컷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70%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을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나왔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M7 안에서의 주인공은 당연 테슬라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52주 신고가 돌파 소식을 전해오면서 투자자들에게 한박 웃음권을 전해줬는데요.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간밤 테슬라 장중에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4일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지금 역대 테슬라의 최고가는 21년 11월에 기록했던 409달러였는데요. 최근 주가는 테슬라의 최근 상승이 역대 최고가에 점점 다가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 전문 매체 배런스 같은 경우도 이날 테슬라 주가의 상승 영향을 준 요인은 로보택시의 세부적인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온라인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 테슬라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유가 됐는데요. 이 엔지니어는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모델 3와 비교해봤을 때 약 절반 수준의 부품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이버캡 생산 비용이 모델 3에 비해서 훨씬 낮아진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도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이 사이버캡을 26년도부터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 방문 이후에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죠. 직접 공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이번 탐방을 통해서 테슬라가 2025년 이후까지 이 핵심 전기차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고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때문에 기존 350달러에서 목표가는 400달러까지 높여 잡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간밤 발표됐던 테슬라의 11월 중국 내 판매량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1월에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 7만 8천 대를 판매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15%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4% 정도의 감소폭을 보이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최근 월가 일부에서는 테슬라의 단기 사업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올해 전체 인도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 아래까지도 하향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월가 안에서의 평가도 극도로 나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방향성을 잡아 가야 될지 주요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소식도 간밤에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TSMC와 미국 안에서 블랙웰을 생산하는 것을 놓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협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웰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TSMC가 내년 초에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TSMC는 앞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공장 3개를 짓기로 했는데요. 이 완공이 임박한 공장 한 곳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블랙웰은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올해 3월 공개했던 신형 반도체로 엔비디아 차세대 먹거리로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대만 안에 있는 TSMC 공장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 안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블랙웰이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웨이퍼 제조를 위한 선공정만 진행이 되고 테스트나 패키지 같은 후공정은 대만에서 진행된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과 관련해서의 소식들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젠순항 CEO가 베트남 정부와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공동 개설하기로 했다라는 합의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난 3일에는 태국의 총리와 만나서 태국의 AI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합의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렇게 엔비디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계속해서 찾는 이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다라는 풀이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틈을 타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100%의 소유권을 외국 기업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베트남 시장에 최근에는 큰 관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과의 소식을 전해온 건 간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메타 쪽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기존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던 메타 퀘스트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함께 메타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고어텍과 함께 퀘스트의 일부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길 계획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생산량 가운데 어느 정도를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정쟁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외신들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즉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 추가 관세, 여기다가 10%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밝혔죠. 이에 중국도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시장에 전망하면서 무역 충돌이 본격화될 것을 놓고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대 지수가 일제히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가운데 오늘은 미증시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런 가운데 간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가격 지키기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10만 시대가 개막을 한 만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이어가야 될까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와 함께 전화 연결해보죠.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전화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이후 다행히도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네, 우선은 미국에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위상을 지녔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달러와 비교하면서 이 비트코인은 달러 같은 어떤 화폐가 아니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투기 수단인 금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말에 이제 좀 약간의 모순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금과 직접 비교하면서 금과 경쟁한다라고 어떤 위상을 격상시켜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비트코인의 그 가격 상방을 뚫어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의 시총이 17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2조 달러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금과 정말 경쟁하는 자산이라면 17조 달러까지 적어도 8배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이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올라간 거고 그 다음은 미국 SEC 의장으로서 지금 새로운 분이 지명이 됐어요. 원래 게리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에 굉장히 이제 고소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그다음에 업계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새로 임명되신 분은 폴 애킨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전에 SEC 위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회사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암호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디지털 자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이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세게 일어난 거죠. 아무래도 SEC가 모든 암호화폐들을 거의 다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니 그 문제가 일단 해결된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돌고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SEC가 이제 비트코인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현재 게리 겐슬러 의장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굉장히 늦춰졌었고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SEC가 지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SEC 의장 하에서는 훨씬 더 쉽게 이런 비트코인 관련 금융 상품들이 쉽게 승인되고 앞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고 10만 달러를 바로 돌파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비트코인 관련 발언 그리고 SEC 수장 교체 소식이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가격 상승에는 큰 힘이 되어줬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선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기대점 그리고 우려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대될 만한 부분은 훨씬 더 이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뭐 우려되는 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으니까. 일단은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걷히면은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더 미래를 낙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과감하게 도전하게 되죠. 저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저만 해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당장 미국에다가 법인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현지에다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뭐 비트코인 채굴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산업과 기업들이 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어떤 리쇼어링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암호화폐 때문에도 조금 더 GDP 성장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결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로 유로존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이런 다른 선진국들도 좀 번져서 가상자산 산업이 이번에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우려되는 점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의가 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 거품만 형성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알트코인들은 특히 알트코인들은 규제가 없다 그래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거쳤다 그래서 사용성이 갑자기 생겨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계에서 흔히 쓰는 말이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 알트코인이 여기서 왜 필요하냐 이거를 꼭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은 아니지만 저는 상당수의 알트코인들이 다 대부분 사용성이 없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 해결책이다. 문제점을 찾아 헤매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런 것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거쳐도 여전히 사용성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거품으로 가격만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사용성을 못 찾아서 가격이 폭락하게 돼서 사고만 일으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또 한편으로는 더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발맞춰서 보다 완화적인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성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을 위주로 사용성이 불명확한 부분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대한 전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말안에 1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내년은 훨씬 더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도 이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제 암호화폐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인 신시아 러미스가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법안도 위원회가 이제 구체적인 실행안 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행안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또 나머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위원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새로 임명되는 SEC 의장 그리고 그 위원회 가상자산 암호화폐 위원회와 함께 일할 나머지 위원회들 그 위원회들의 수장들의 의견이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결국 미국 정치권의 의견이 이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되겠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을 채택해서 매년 20만 개씩 진짜 모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가시화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25년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각별하게 유의하고 비트코인 및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상당히 조심하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극심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화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싸고 시장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10만 달러 돌파 성공은 해줬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후로 또 극심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시그널 주얼리스 리미티드 크로고 실적 발표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한 주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연도 마지막 FOMC 금리통화결정위원회가 열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금리 카드들을 쓸 텐데 12명의 12개의 투표권이 있죠. 거기에서 보통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으로는 뭐 금리 인하를 한 번은 베이비 컷을 칠 것이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절대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마지막으로 금리 결정하기 마지막으로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지금 한 주입니다. 자, 항상 첫 영업일에는 ISM 제조업 PMI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는다고 했죠. 이건 루틴이기 때문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미국 증시를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라면은. 그래서 ISM 구매공급관리자협회 또는 구매공급관리연구소에서 발표되는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나오게 되고 50이 기준입니다. 여러 명한테 물었을 때, 수백 명한테 묻지만 물었을 때 앞으로의 그 경기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하면 50 이상이 많을 것이고 안 그러면 50 미만이 많을 것입니다. 50 미만, 50 초가.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을 계속 못 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예상치가 중요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서프라이즈, 어닝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지만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놀랐다는 표현이지 굿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 어닝 쇼크라는 표현, 이거를 약간 반대로 쓰지만 사실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나쁘게 나와도 서프라이즈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죠. 이건 예상치 상회가 좋겠죠.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하회가 좋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얘기니까 예상치 하회가 서프라이즈고 이 ISM PMI 무슨 플래시 PMI 이런 것들은 예상치 상회가 좋겠죠. 그게 예상치 상회가 그게 서프라이즈겠죠. 지금 둘 다 놀라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놀라는 거는 어떤 지표냐에 따라 틀리죠. 이거는 향후 경기에 대한 설문이니까 더 좋게 나와야지 서프라이즈니까 상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적게 나와야 좋은 거니까 적게 나오는 것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이 예상치가 47.7이었고요. 실제치가 48.4로 좋아졌어요. 50에 근접한 흐름이 나왔고요. 이전 수치는 46.5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그리고 병원, ISM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게 병원 같은 경우는 따로 다루질 않습니다. 의료 부분은 따로 그 세 개를 발표를 하지만 이런 지금 그 경제 지표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도에 병원 PMI는 잘 넣질 않아요. 어쨌든 의료 쪽 PMI를 보실 분들은 ISM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 무슨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 경기에 따라서 환자들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재고를 쌓거나 신규줌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행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을 따로 분류해서 집계해서 통계를 발표합니다. 자, 여기 지금 48.4 나왔고 지금 50까지는 아직 못 간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졸트가 보고가 되죠. 그래서 구인 공고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이직률도 나오고 이직률에는 자발적 퇴사와 정리해고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고는 회사에서 잘린 거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그냥 강제로 잘라낸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 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는 구인 공고 수랑 같이 늘면 좋습니다. 구인 공고 수가 늘었는데 내가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퇴사를 해서 거기를 갈 수 있다는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연봉을 받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해서 자발적 퇴사율이 는 거라면은 쿵짝이 잘 맞는 것이죠. 자기가 잘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고 더 좋은 데로 가버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직률도 나오고요. 고용률도 따로 나오고 그리고 채용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앞에 이제 구인 공고 숫자가 헤드라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50만 건이 예상치였는데 770만 건 굉장히 좋게 나왔죠. 2020년도 코로나를 맞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00만 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1,000만 건까지는 못 가고요. 지금 70만 건 정도 있고요. 이전치인 730만 건보다 좋았습니다. 자, 일단 두 개 나왔을 때 이게 고용 지표는 아닌데 이 안에 고용도 들어있잖아요. 구매 담당자가 앞으로 고용을 늘릴 것인가 안 늘릴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시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구매 공고 관리자가 구매가 굉장히 잘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지금 고용을 늘려야 된다고 할 것이고 인사과에 배당이 될 것이고 인사과에서 고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랑 결국 연관이 되는 건데 PMI가 제조업 부분이 좋아진 게 나왔죠. 그렇죠? 경기가 좀 좋아졌네요.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인 공고 숫자도 늘었습니다. 기업이 이제 앞으로 구인 공고 수를 늘려서 인력을 채용할 만큼 뭔가 앞으로 조금 상황이 낮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고용 시장이 조금 좋아진 겁니다, 지금. 그 이제 고용 시장을 살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혼자 만장일치해서 반기를 들었던 보우먼 이사가 정말 트럼프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했거나 나중에 야망이 있어서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보수적으로 매파적인 성격으로 그 얘기를 한 거라면 이런 지표에 더 주목을 하겠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또다시 할 필요 없이도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 세게 하다가 물가가 들썩이면 어떻게 고용시장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좋게 회복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ADP라는 오토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 미국의 대부분의 5분의 1에서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근로자들의 연봉을 데이터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를 뽑아내서 이런 걸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문을 안 돌려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설문조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입니다. 여기에 정부 고용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금요일에 발표하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상황 보고서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민간만 한 거고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민간 플러스 고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노동부 고용 상황 보고서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민간 플러스 고용이 그 차이를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 갭의 차이가 그냥 그거 안으로 좋아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아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설문조사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 어쨌든 비농업자, 논팜입니다. 항상 말했지만 농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비중도 적고 중요도도 적고 자영업이 많고 일용직이 많고 계절성이 너무 지금 뚜렷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뺍니다. 모든 것은 다 비농업자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 어그러졌네요. 그렇죠? 지금 이 두 개가 계속 좋아졌다가 이게 하나가 어그러졌죠. 폴캐스트가 152K였는데 실제가 146K가 나왔고 이전치가 184K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가.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어그러진 겁니다. 우리가 파월이든 보호만이든 지금 뭐 저기 굴습이든 대보자고 했잖아요. 돼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금리 결정을 마음속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유니까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노동시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여기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하나 어그러졌네요. 그럼 생각이 이거 좋은 거야 뭐 하는 거야 좀 애매한데 그럼 금리 인하해야겠네.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건 저만 생각하니까 다들 자신만의 기준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PMI가 나오죠. 제조업 PMI가 나왔으니까 비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자, 여기서 또 이제 흔들리죠. 자, 50이 일단 넘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그렇죠? 지금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훨씬 더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항상 사실 서비스업의 중요도가 더 크죠, 미국은 사실.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신흥국으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그걸 반증하는 거죠. 제조업이 지금 망가졌다는 얘기죠. 앨런 머스크도 그 얘기 많이 했고 일본 자동차 회사랑 미국 자동차 회사랑 해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 GDP의 70%가 다 소비예요. 그냥 내수 소비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쏟아 부어버리면 경제 살아나는 나라예요.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는 55.7이 예상치였는데 52.1로 예상치 하회인데 이것도 서프라이즈죠. 놀랬어요. 이전치가 5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은 넘어서 제조업보다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예상치 하회, 이전치 하회란 말이에요. 서비스업의 PMI가 좀 흔들렸다. 여기에서 차이점 뭐라고 했죠? 하위 지수에 뉴 오더리라는 신규 주문이 양쪽에 있는데
저건 제조업이고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서비스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이 지금 그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 결정 전에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지금 파월을 싫어하는데 당장 자를 수는 없으니 왜냐면 이건 대통령이라도 못 자릅니다. 이건 연방준비제도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무려 14년이에요. 그렇게 둔 이유는 아예 독립해서 활동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걸 자른다? 못 잘라요. 2026년까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재무장관을 완전 트럼프 골수로 앉혀가지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거의 재무장관이 FRB 의장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걸 직접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파월한테. 근데 자기는 또 역시 그렇죠. 항상 그전부터 그런 거 물어봐도 개의치도 않아. 눈동자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들썩이지 않겠냐에 대한 질문도 바로 그렇게 관세를 매기는 프로세스로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자기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상황에 대한 거. 미국 경제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물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금리 인하 베이비 컷 0.25 인하에 대한 이 지금 비중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압도적이에요. 70% 넘게 지금 베이비 컷을 친다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겠죠. 지금 좋게 나오는 자료들을.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죠. 이건 월간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월간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간으로 나오는 변동성이 심해서 4주 정도로 봅니다. 지금 보면은 21만 5천 명에서 22만 4천 명, 여기 액추얼이 이제 비어있는데 22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죠. 이건 예상치 하회해야 좋은 거잖아요. 일단 예상치가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흔들리죠. 여러 가지가. 그렇죠? 구인 공고 숫자는 물론 개월 수가 2개월 전이라는 건 있지만 구인 공고 숫자는 늘었고 제조업 PMI는 예상치 상회했는데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 하회했고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 하회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는 예상치 상회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뭐 이건 올해인데 쭉 해서 이렇게 쭉 나가서 다음 주에는 물가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물가가 가득 차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드디어 대망의 물가가 쫙 있고요. 뒤로 가면 이제 결정하는 날이 드디어 옵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지표가 싹 다 쏟아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마지막 GDP 3번 발표가 되겠다고 했죠. 예비치, 잠정치, 최정치 발표가 되는데 GDP 발표되면서 FOMC까지 같이 열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날이 하이라이트죠. 18에서 19일. 자, 이 지금 주당 실업수당 청구서입니다. 계절 조정 해준 거, 계절 조정 안 해준 건데 어쨌든 둘 다 지금 치솟아 올랐어요. 다시. 자, 다시 불안해지고 있어요. 실업자가 다시 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신규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행인 거는 플로리다랑 노스캐롤라이나가 완전 밑으로 다 빠져버렸죠.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잠시 올랐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빠진 것뿐만 아니라 거의 최저치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몇 년 새 최저치고요. 자, 이 어디가 늘었냐 이번에는 캘리포니아가 늘어버렸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업자가 늘었고요. 자, 그리고 이 긍정적인 거, 여긴 또 긍정적이에요. 지금 헷갈리겠죠, 파월도? 헷갈려요, 지금. 이건 또 좋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었는데 그동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꺾이기 시작해요, 이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좋다. 이거는 4주 평균이고요. 4주 평균은 이만큼 떨어져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4주 평균도 지금 안정적이죠. 그리고 계속 실업 청구 건수도 꺾이고 있다. 좋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선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고민되겠죠. 자, 실적 발표인데 여기서 이쯤 와 있죠. 지금 이쯤 와 있습니다. 호멀푸즈부터 캠벨부터 여기로 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두 개만 보죠. 시그너 주얼리스 리미티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려져 있죠. 지금 노스 아메리카 마이너스 2%, 그리고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11% 났습니다. 매출은 마이너스 3%인데 순이익이 무려 80%가 올랐고요. 주당 순이익 71% 올랐고 주당 순이익에서 조정 일회성 비용을 빼주자 0.24로 2배가 더 됐죠.
자, 순이익단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비중이죠. 여기 0.7까지 올랐는데 전분기에 3.4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매장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요. 자, 아까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었죠. 고용 공고 수도 늘고 실업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게 되고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만약에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게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결국 소비. 그럼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겠죠. 이 기업의 실적이 미리 좋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둘 다 소비주를 준비한 이유가 있죠. 자, 크로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와 크로고는 약간 어떤 그 소비의 그 지표가 틀릴 수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5, 1.2, 2.3으로 지금 매장 매출 성장률이 오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순이익 마이너스 4%,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5%인데 일회성 비용 제거해 주니까 플러스 3% 났습니다. 자, 괜찮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쭉 봤는데 지금 고용 지표들은 헷갈리게 나왔고요. 다음 주에 물가 지표가 있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헷갈리게 나온 것 중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둘 다 줄었고요. 신규 계속. 그리고 다이아몬드 업체랑 육토농 업체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소비 시장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말이 맞죠?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도 파월의 눈동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강단 있는 파월. 나는 물가 안정, 최대 고용, 오로지 두 개만 보고 간다. 밤사이에는 뉴욕 증시가 또 한숨 쉬어갔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미국 주식 특히 괜찮은 가운데 빅테크이냐 중소형주이냐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 차례 함께 봤던 차트가 되겠는데요. S&P 500 지수 올해 지금 밤사이 마감 기준 28% 이상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18%대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3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좋은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냐면요. S&P 500 지수가 2000년대 들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가장 큰 상승률을 지금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12월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도이체방크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뉴욕 증시 올해 잘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주식시장 강세 전망이 이에 따라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향후 6개월 뒤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지금 지난 12월 4일 기준의 응답률이 되겠습니다. bullish, 강세장을 전망한다라는 응답이 48.3%고요. bearish, 약세장을 전망한다라는 응답이 30.7%가 되겠습니다. 강세장을 전망한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약세장 전망한다라는 의견은 낮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 바 48.3%는요. 역사적 평균 인 37.5%를 다시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뉴욕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 올라와 있지만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계속해서 주식 강세장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또 UBS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술주
성장이 주식시장을 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국 주식 강세 전망 유지한다. 글로벌 기술 섹터의 이익이 올해 22% 증가하고 내년에는 1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 수익 증대를 위한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AI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 당연히 펀더멘털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에 따라서 시장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상승장 놓치지 말아라라는 게 UBS의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느 손을 들어야 될까요? 결국에 이번에도 답은 또 빅테크가 될까요? 일단 밤사이에 신고가를 쓴 빅테크들 많았습니다. 애플은 IPO 이후 최고치, 그리고 메타 IPO 이후 최고치, 테슬라도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빅테크들 잘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장이 또 오른다면 빅테크의 손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거래량 살펴보시죠. 지금 M7 빅테크 7개 종목에 대한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한번 비춰서 볼까요? 이때에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나니까 주가는 어땠나요?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 이후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죠. 만약에 이번에도 동일한 흐름이 반복이 된다면 거래량은 적어졌으니 여기서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바라볼 필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는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대형주를 추종하고 있는 S&P 500 지수, 그리고 중소형주 600개를 추종하고 있는 S&P 600의 수익률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전에도 로테이션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수익률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관세 정책으로 국내 소비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법인세 인하 기대감, 규제 완화 기대감, 여기에다가 중소형주에 특히 유리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해지면서 중소형주가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웃퍼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저평가가 심했을 때는 꼭 아웃퍼폼 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PER을 보면요. S&P 500은 28배, 그리고 S&P 600 중소형주는 18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요. 여기에 상대적인 PER의 레이시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저평가가 돼 있을수록 지금 향후 5년 동안의 수익률이 더 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아웃퍼폼할 가능성 96%로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51%의 가능성으로 10%포인트 이상 아웃퍼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만 가지고 가기에는 살짝 불안한 지금 중소형주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어떤 중소형주냐 궁금하실까 봐 한번 또한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요. 언제 매수를 하느냐 이런 타이밍보다는 그 중소형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작지만 수익률이 높은 기업일 경우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한 이후, 그리고 침체길에 벗어난 이후 전반적인 경우 모두 다 상대적으로 크게 아웃퍼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중소형주를 바라볼 때도 이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실적 시즌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형주, 사실은 최근에 등한시한 면이 조금은 있겠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그 맵기를 체험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계엄의 여파는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어제도 외인들 우리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 흐름이 이어졌고요. 계엄 이후 이틀 동안 7천억 원의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이에 장초반에 나름의 상승폭을 보였던 코스피는 직후 바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날장에서 0.9% 하락한 2,44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0.9%대 하락을 보이면서 6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더 가중되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천조 원도 결국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날장 안에서도 일부 테마주들 그리고 그동안 조금 잠잠했던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시장에는 강하게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이날장에서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테마성이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테마 이슈들은 추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함께 사들였던 종목 1위권에는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대거 담아냈던 하루.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보시면 정치 테마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그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돌파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정치 테마주 안에서만 10개가 넘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섹터 단에서의 시장 정리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시장은 이슈에 따라서 흘러갔습니다. 어제도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죠.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동일하게 안착을 했고요. 일단 민주당이 오는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라는 이 분위기 안에서 어제도 에이텍과 동신건설, 오리엔트 전공은 30%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안에서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시간이었죠. 11시 반 정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줬습니다. 트럼프가 친가상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SEC 위원장을 새로 지명을 했던 부분도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은 금과의 경쟁 자산이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어제 국내에서는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그대로 나왔고요. 다만 어제 우리 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단독으로 전날장에서 시간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크게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만큼 어제의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담지 못했던 우리 기술투자 오늘은 홀로 또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그 전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었고요. 엔비디아가 3% 넘는 상승을 보였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날장에서 긍정적인 3분기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20%대 급등 흐름을 보여준 게 이날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게는 좋은 상승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AI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이 미국 기업의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 어제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다만 부진했던 쪽도 있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그러했는데요. 지금 K 배터리들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5%포인트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이 2차 전지 대장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점유율이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관세까지 맞물리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망들이 조금은 더 어둡게 나오고 있는 평가들도 현재 시장에는 힘을 더 써주지 못하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계엄 사태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이날장에서도 이어갔고요. 항공 쪽 같은 경우도 같은 이슈 때문에 현재는 악재처럼 작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죠. 이 계엄령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험 국가로 분류를 하고 이 여행 경보를 발행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해당 이슈 때문에 항공주들이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고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항공주들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환율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섹터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이슈들과 또 상한가 같던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한국 맥널티가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한 잔의 행복, 이제는 더 비싸지는 걸까요? 원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만 80%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50년 만에 원두 가격이 최고치를 향해서 치솟으면서 국내 안에서도 커피값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인스턴트 커피로는 베트남이 있고, 그리고 커피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브라질의 커피 원두가 있습니다. 다만 두 국가 모두 현재 이상 기후 때문에 커피 원두의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수요를 맞춰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내년까지도 각 국가마다 10% 정도 오히려 하향 조정될 게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커피 원두 가격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한국 맥널티가 이날 장에서는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가공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두까지도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넷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비디아에게 2번이나 선택을 받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는 자회사 구더스가 이 엔비디아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는 S넷이 직접 그 파트너십을 이관받아서 엔비디아와 함께 일을 이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통합 구축 그리고 유지 보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시간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LG CNS 12월 들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본격적으로 제출을 했고, 내년 2월에 코스피 상장 목표라고 합니다. 이 기간 투자 수요 예측과 공모주 일반 청약의 날짜까지도 같이 넣어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글로벌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서학개미의 최애 테슬라가 간밤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월간에서 여전히 낙관적인 테슬라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간밤에는 4%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정말 오랜만에 신고가 돌파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모델 3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성을 모으면서 이 앞으로 사이버캡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와 이 증명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이날 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상승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판매 대수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11월 중국에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는 15% 증가했다는 수치 확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날 장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4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 관련 수혜주들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 빅테크들은 조금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추가적으로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충돌의 격화가 내년이면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인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안에 있는 공장들을 해외로 빠르게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AI R&D 센터 개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MR 헤드셋 지금까지 중국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관세를 놓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이 종목들보다는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먼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대표적으로 인프라 장비 관련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윅이나 DI 같은 종목들 어제장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만큼 직접적인 기여 말고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리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이제 11월 고용보고서가 밤에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고용 쪽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에 FOMC에서 파월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고용보고서 데이터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요 연은 총재들의 연설까지 겹쳐 있는 만큼 일단 미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장까지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우리 국내 증시, 과연 오늘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의 시그널들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밤사이에도 한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55% 하락하면서 45,000선에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18%, 0.1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애플 강보합 마감했고 엔비디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 3%대 이상의 상승률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사실 애플도 장중에는 조금 더 오르면서 IPO 이후 사상 최고치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와 금값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내년 1분기까지 유지한다라는 그런 발표 내린 바 있습니다. 이날 시장이 주목했던 경제 지표입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계속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혼재돼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대한 단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웠고요. 이로써 11월 고용 보고서 계속해서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고용 21만 4천 건 증가고요. 실업률 10월보다는 0.1%포인트 높아진 4.2%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노동시장이 개선됐고 하방 리스크가 줄었다. 중립금리를 찾는데 더 신중할 여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안 했지만 신중할 여유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 전체적으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뚜렷한 방향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는 빅테크로서 투자 심리가 다 몰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날 빅테크 한번 보시면요.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죠. 일단 애플 0.01% 강보합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 1%대, 엔비디아 0.0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1%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알파벳 메타 내렸고 테슬라 3%대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이 있었던 종목들 세 가지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0.01% 강세를 보였는데 저번에 인도네시아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면서 제안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거절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원래 말했던 것보다 너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라는 게 거절의 이유였는데 이번에 1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재차 제안을 했고요. 현재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다시금 아이폰이 판매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고요. 알파벳은 웨이모를 로보택시 서비스를 마이애미에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유료 출시는 2026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입니다. 0.79% 내림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루이지애나 AI 데이터 센터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메타가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어제 오전에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가 잘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세 가지 관련주 가져와 봤는데 장 초반의 움직임들 다 강했습니다. 모두 다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4.83% 내렸고요. 코인베이스 3.13% 하락, 그리고 마라홀딩스도 4.51% 하락으로 목요일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과연 가상자산 관련주의 움직임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슈 한번 다뤄볼까요? 번스타인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조금은 내려온 9만 9천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었던
물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설 중에 비트코인은 달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코멘트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었는데요. 번스타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금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말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이 10만 달러대니까 20만 달러까지 1년 사이에 2배가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과연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까요? 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관심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쏠리면 주식이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에서 제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주식시장 강세 전망은 오히려 지금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12월 4일 기준으로 응답자 비율, 강세를 전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48.3%였는데요. 역사적인 평균이 37.5%이다 보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주에 비해서도 강세 전망 비율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반대로 약세 전망은 줄어들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빅테크에 대한 관심은 그렇지만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과거에도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지금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고점 신호일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빅테크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줄었다 보니까 빅테크 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 시그널입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ETF 종목들도 부진한 흐름을 밤사이에 또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낙폭을 줄이는 듯 했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죠. 비상계엄 여파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겠는데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S&P 글로벌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더블A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혼재된 빅테크 전장에서는 기술주 강세 덕분에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과연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했지만 그 뒤에 지금 9만 9천에서 살짝의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 가상자산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과연 차익 실현 움직임 나올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서 살펴봐야 될 시그널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1면과 6면 두 면에 걸쳐서 SK 그룹 인사 또 조직 개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핵심은 그러니까 이번 SK그룹 인사와 조직 개편의 핵심은 AI와 DT, 즉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사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도 단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 SK그룹 CEO 세미나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좀 나옵니다만 5분의 C레벨 이번 인사가 된 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가운데 있는 안경 쓴 분입니다. 김필서 SK이노베이션 CTO, 최고 기술 책임자인데 이분은 이력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했던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제 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이제 SK의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기술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앞으로 SK그룹의 특히 에너지 분야의 방점을 이제 AI와 이 DT를 접목을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앞으로 방향성 즉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겠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또 하나 인사 내용에서 특징은 신규 임원 임원 승진자가 예년에 비해서 40% 정도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SK그룹과 관련돼서 시장의 지적 중에 하나가 SK그룹이 너무 많은 계열사와 너무 많은 조직들을 갖고 있다. 심지어 계열사가 뭐 200개가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제 그런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인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개편 얘기도 역시 AI와 이 DT, 디지털 전환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일단 하이닉스가 중심입니다. 당연히 뭐 SK그룹 내에서는 하이닉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광노정 사장이 C레벨 5사람의 이 고위 경영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렇게 조직을 짜고 또 다만 이렇게 해서 뭐 중앙 통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C레벨에 있는 5명의 임원들이 책임도 갖고 권한도 갖고 그래서 좀 더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부여를 했다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어떤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상황들을 최대한 빨리 조직이라든가 경영에 반영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역시 HBM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 톡비사입니다. 불확정 시대에 실적주가 살 길이다.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 여기에다가 국내 경기 둔화 리스크가 사실 그동안의 시장을 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던 상황에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 정치적 리스크,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면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리스크나 이 국내 경기 둔화 리스크의 우위에 있을 수도 있는 대단히 폭발력이 있는 우려가 큰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걸 얼마나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리스크라는 게 잘만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반등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긍정적인 해석도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힘을 받으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조기에 해결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이데일리의 이 기사의 내용 보면 업종별로 이런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내야 되는 것들이 좀 소상하게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정책적 지원, 지금 뭐 사실 보조금도 받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이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대왕고래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 관련주들, 즉 정부의 정책적 이런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 이제 대치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정부의 미국 정책 대응 능력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금융이 사실 제일 큰 타격이죠. 잠시 후에 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지속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급변동에 따라서 이 금융주들의 이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인 이 SET, CET1 이 지수가 과연 13%를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게임은 뭐 실적 측면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판단. 조선도 실적에는 변동이 없겠다. 이미 뭐 2027년 말까지 도크가 다 찬 상태니까요. 다만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 좀 도와줄 걸 기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측이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이죠. 전력기기 부분도 생산이나 수주 차질 우려는 제한적이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 좀 너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덜 걱정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또요, 트럼프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IT 서비스, 엔터, 인터넷, 뭐 헬스케어 이런 업종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의 소나기는 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많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뭐랄까요, 옥석 가리기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때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금융주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밸류업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밸류업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 하고 마는 걸로 끝날 거냐라는 겁니다. 제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도 아베 정부 때부터 거의 10년 넘게 이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근차근 펼쳐왔던 게 한 근 10여 년이 된 지금에서야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또 뭐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되든 간에 이 밸류업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기업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이제 주저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금융주들의 주가 급락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대로 금융주들이 최근 하락하는 거는 그런 두 가지, 즉 정책 리스크,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이 좀 둔화될 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대거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좀 표 보면은 KB금융 주가가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에만 15%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신한지주도 어제 5.5% 포함해서 이틀 동안 12%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돌발 악재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금융주들의 펀더멘털에 정말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금융주들의 어떤 뭐 실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뭐 늘 좋을 수만 있겠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적어도 최근에 이 비상계엄 사태가 금융주들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급락을 시킬 만한 그런, 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떨어뜨릴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금융주에 대한 저가 매수의 찬스다, 이런 얘기를 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물론 뭐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거, 이것도 좀 적절하진 않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금융주는 이렇게 돌발 악재에 따른 급락, 이 부분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게 참 기승전 또 미국 얘기이긴 합니다.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된 전반적인 상황들을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파월 의장의 얘기가 일단 크죠. 미국 경제가 지난 9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 미국 경제가 지금 제일 강하다. 이런 얘기를 이 미 연준 의장이 입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에 그대로 좀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 이 파월 의장의 얘기에서 좀 주목할 거는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통화 정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말고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나라가 다 이 정치적 리스크들이 다 좀 큽니다. 우리가 비상계엄 리스크인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불신임이 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내각 좀 다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됐고, 독일도 좀 연정이 붕괴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조기 총선을 좀 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말고는 뭐 딱히 잘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이, 전 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전에는 이제 AI 하드웨어 쪽,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이제는 AI 하드웨어에서 그러니까 빅테크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매기가 퍼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만큼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할 때가 점점 좀 많아진다. 그리고 기존에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조차도 여전히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고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높다고 생각해도 계속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 부러운 얘기긴 합니다. 부러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또 계속 성장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도 잘 극복을 해내리라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이사님이 시장을 참 어떻게 보셨을까? 사실 되게 오늘 오시면 여쭤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사님이 또 오랫동안 30년 넘게 하셨고 또 그 고객분들이 또 이제 연령대가 좀 많이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들 얘기들을 하는지 또 이사님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사님은 이번 주 어떻게 좀 생각들이 좀 드셨어요? 저는 그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이제 장 마감한 다음에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을 좀 보고 어쩌면은 그 월요일이 12월 중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네.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 기준으로 봤을 때 2460선에서 2450에서 2560선을 갖다가 밴드로 해가지고 네. 포지션을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화요일 날 그 외국인들이 모처럼 큰 자금으로 그래요. 매수를 예. 들어왔었고요. 예. 그날 이제 포지션 자체가 약간 상방을 쪽으로 열어두는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죠. 그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좀 상방으로 가다가 그 미국채 금리가 또 최근에 보면 4.2 밑으로 내려왔죠.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고 또 한도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슈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1,400원 전후에서 안정이 되는 부분이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예. 연준이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BOJ가 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환 자체도 1,400원 아래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를 뭐 단기간이라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발 변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날 제가 그냥 시쳇말로 온라이트를 했거든요. 그 방송 끝나고 집에 갔더니 네.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씻고 자리에 딱 앉았더니 갑자기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실만 하죠. 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못 봤냐고 기사.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해서 딱 보니까 이제 계엄 선포가 나왔던데 그 상황 되고 나니까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그러면 밤새 뭐 톡하고 또 방송사에서도 전화 오고 손님들한테 톡 오고 또 주변에 이제 동료들 후배들한테서도 막 톡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응대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 설정해 놓은 게 크기 때문에 장을 크게 당장에는 밀어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포지션이 만약에 그 포지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일단 지수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인덱스로 받치는 것보단 자기들이 들어올 때 큰 부담이 없는 섹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갑자기 좀 뭐 5% 이상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비중을 좀 더 줄이자라는 쪽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첫날은 하이닉스하고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좀 주가가 반응이 좀 있었고요. 대형주 그렇죠. 중에선. 예.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또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예. 이런 이제 IT 쪽에서 반등이 좀 있었고
이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조금 활용을 한 측면이 있는데 고객님들하고 이제 소통을 좀 하면서는 고객님들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오래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계엄 이후에 이제 요즘은 탄핵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근데 주식 투자하신 지 막 30년, 40년 되신 분들 아니에요?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번의 탄핵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탄핵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있었을 때 이제 그때는 사실 미리 어느 정도 그 전국의 어떤 맞아요. 난맥상이나 네. 그다음에 이런 게 예고가 되면서 예, 진행이 예.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이제 외국인들에서 시선으로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게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주가 폭등합니다 했다가 손님들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업계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손님들한테 돈 가져오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추가로 그때 좀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났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추정했었던 것처럼 이제 올랐거든요. 많이 상당히.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지금 시점부터는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지금 봐야지 우리가 우리 내부자의 시선에서 지금 우리 증시를 객관화시키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그림이 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예. 조금 지켜보는 쪽으로 가시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뭐 여기 이데일리에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었지만은 뭐 제가 포트에 주로 갖고 있었던 섹터가 세 가지 바이오 그다음에 방산, 조선. 근데 지금 조선 쪽을 제외하고는 다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조선도 사실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첫날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리스크 더 관리를 해지를 좀 하자는 하자.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창후를 좀 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이번 탄핵 때, 그러니까 이번 탄핵이 아니라 이번 탄핵이 이제 소위 말하는 탄핵 정국이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네. 탄핵 좀 7일 날 국회에 상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와 지금의 그 이사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그 이유가 좀 명확하게 잡히신 게 있나요? 그때는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꾸 내부자의 시선에서 진영의 논리로 이걸 자꾸 쳐다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라면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게 좀 불투명했고 불확실했었어요. 그렇죠. 경제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짜증스러운 어떤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확 뒤집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바뀐다 해가지고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경기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쏠리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예. 경기 자체가 같이 동행성이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때 이제 얘기가 한참 됐었던 게 반도체가 안 좋을 때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근데 반도체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바닥 근처 내지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탄핵 정국 이후에 나중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는 사실 반도체 쪽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반도체가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문제는 이제 초입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중국의 창신 반도체 재고 늘리고 생산량 늘려서 내년에는 올해 5%에서 시장 점유율을 9.9%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네. 판인데다가 HBM도 사실 이제 삼성 퀄테스트 이슈가 남았지만 퀄테스트 통과하게 되면은 이 캐펙스 기준으로 봤을 때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요구량의 1.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수율도 문제가 있고 아직 통과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만약에 퀄이 통과가 된다면 삼성한테는 호재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반대로. 전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럼 SK이닉스한테는 높아지죠. 부정적일 그러면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그게 우호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술적 리더십을 갖고 있던 때하고 지금은 좀 퀘스천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AI에서 우리가 HBM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우리가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AI 산업 내에서는.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돌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됐거나 예고가 됐던 게 아닌데 이번에는 완전 돌발이죠. 네.
이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투표한다. 통과될까? 그때는 안 되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통과될까? 네. 안 되면은 또 장외 집회 이러면서 또 혼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같은 경우 가뜩이나 미국 쪽으로 돈이 쏠려 있고 미국 네. 쪽으로 산업이 중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을 놓고 보면은 지금 아닌데 싶었는데다가 이게 또 터진 상황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포지션을 갖다가 야 이것 때문에 빠지면 주식 사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은 좀 섣불러 보인다는 생각을 좀 해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판생에서 상방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게 그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박스권으로 잡고 있었던 예. 거죠. 예. 근데 그게 계속해서 그 포지션을 유지한다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단 2,450에 상단 2,560 정도를 봤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2,560을 간다는 게 아니라 2,450까지 이 룸을 열어놓고 그렇죠, 지금 보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도 장중 내내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 변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현물은 계속 팔고 있었고 선물하고 옵션 가지고 조정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장 막판 직전까지 갑자기 한 1,0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다가 장 끝나고 나서 선물 그 만기라 아니라 선물 그 종가 나올 때 그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좀 빠져버리고 네. 포지션도 조금 더 하방을 좀 열어놓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제가 최종 자료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가서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 초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이미 이제 제껴놓고 봐야 되고 된다.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 때까지 그래도 어쨌든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 밀어버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관리가 되겠지만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7일 날 탄핵 안이 상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다음 주 초중반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인가요? 네. 예. 그 사이에 또 우리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안정이 될지 아니면은 또 한번 하방으로 또 내려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자 역할을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사님 나오시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해보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탄핵 때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봤던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고, 당시 시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때도 충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3% 정도 좀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게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이미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제 계속 노이즈가 축적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서서히 좋지 않은 구도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도 이게 뭔가 좀 이전과는 우리나라 경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리고 뭔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 뭐 누가 돼서 더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을 거다라는 그렇죠. 어떤 센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파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제 진행될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이제 불안정한 이제 변수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단순히 뭐 박근혜 때 뭐 3% 정도가 떨어졌고 그 뒤에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잘 했고 등등등 이런 과거의 사례가 지금이라면 사실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그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리스크가 있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당시 경제 환경도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누가 봐도 온리 아메리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미국으로 역대급으로 쏠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안이 확실히 있군요 이번에는 또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안정한 한국을 보고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사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경제의 또 카나리아라고 하잖아요. 네. 선행 경제 지표 자체가 꺾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좋아지는 게 없는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확인됐다, 바닥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조금 장기까지는 몰라도 중기적 판단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6분 정도 남아서요. 사실 이제 오늘 뭐 여러 섹터를 다 건들 수는 없고 하나만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은행주예요. 금융주죠. 이틀 연속 KB만 해도 15%, 신한이 12%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밸류업 때문에 금융주가 제일 수혜 보는 데들 아니야. 그리고 실제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이 뭐 다음 주에 리밸런싱 때 KB금융 같은 게 좀 빠져 있는데 다시 들어갈 거다.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금융들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올해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섹터별 쏠림이 심했었다. 그랬죠. 이제 방산, 조선까지는 아닌데 방산,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은행주와 같은 밸류업. 네. 이런 쪽은 항상 낙관 편향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계약이 안 되든 되든 무조건 될 거야라는 쪽으로 치중해서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하게 되면 앞으로 고배당 계속 할 거고 또 뭐 자사주 소각도 네. 굉장히 많이 할 거고, 그러면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 나는 은행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거고, 이런 낙관 편향적으로 왔었던 게 하나씩 과열을 좀 일으켰던 측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국가 신인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계엄 사태 선언했다가 풀었지만은 이거는 사실 국가에 대한 어떤 신인도 문제하고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시면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그래서 개도국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자조 섞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계엄령이 지금 21세기에 선포된 국가들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사실 비교하기가 좀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인도 문제가 이제 또 결국은 환율을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그날 당일날 1,440원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414원, 15원 돼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입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환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개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네, 그렇지 않았으면은 1,440원 지금 이렇게 있지 갔을 않을 것 때 얘기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입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음 달에 아마 외환보유고라든지 그리고 또 그쵸. 기사도 나왔잖아요. 저기 연금 통해 가지고 그 통화 수업한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일정 예. 부분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은행은 결국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달금리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올라가죠. 없죠. 예.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조건도 더 불리해질 거고 또 신인도 문제가 떨어지면 등급에도 혹시 모르지만 하여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일 싸우면 지난주 목요일 날 한은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잖아요. 네. 그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를 갖다 사실상 선언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금리 낮췄으니까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계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있죠. 은행에서 더 바짝 조일 거라고요. 네. 근데 지금 9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은행이 지금 기업들의 대출한 자금들 중에서 한 151조 정도가 한계 기업에 대출한 거거든요.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 이자 자체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 이자 보상 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들. 내기가 좀 버거운 기업들. 네. 근데 이제 그걸 은행별로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각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한 총액에서 그런 한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데가 34%, 많은 데가 43% 정도까지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기업 대출을 전제했을 때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상호금권 이런 데가 아니라 시중은행 얘기하시는 시중은행 거잖아요. 기준으로요. 이건 저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쪼여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네. 가계부채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기 침체 이슈에다가 가계부채 이슈가 나오게 되면 부실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높죠.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이거는 밸류업과는 역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밸류업이라는 예. 거는 결국 기업 가치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준다는데 배당 재원을 갖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좀 내년 들어가게 되면은 내후년 가면서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좀 일정 부분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밸류업 쪽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항상 보면 이제 고배당 이걸로만 생각을 하지만 성장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주는 그냥 배당주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은행하고 우리 은행하고 차이는 우리는 주로 주 수익원이 소위 예대마진이잖아요. 예대마진밖에 없죠. 그 외에 비즈니스한 것 중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네들이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많은 상품을 팔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막아놨던 장벽을 지금 트럼프 그 당선자가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고배당의 성장까지 가미가 된 거지만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배당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였었다라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예. 좀 저조차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나요? 저도 금융주에 대해서 좀 낙관 편향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4가지 사례를 4가지 정도인데 낙관 편향, 국가 신인도 이번에 이제 어쨌든 분명히 타격이 있으니까 크든 작든 간에 그럴 경우 이제 결국 이제 조달금리라든가 등급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은행주들이 항상 타격을 받는 건 뭐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데 따른 부실 자산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럼 결국 그만큼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과연 배당을 빼면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미국이랑 우리는 다르다라는 이 부분들, 이 4가지 포인트 부분들 딱 말씀을 들으니까 왜 요즘 금융주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가 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짧게요.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한 30초만 시간이 있는데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편하시지는 않겠지만.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싸다 해가지고 사셔가지고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 수익이 날지언정. 네. 쌀 때보다는 좀 편안한 시점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너무 싸다는 쪽에 포커싱 하시지 마시고 시장 전반이 좀 안정이 되는 지역을 좀 지켜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답이 안 나오는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일단 현금화 시키셔가지고 네. 그걸 다른 걸로 활용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요. 오늘도 또 시장이 열리는데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또 시장 초반 상황들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